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노 피니시 불어로 농 피니시 아 이게 전 세계 나라 말로 하실 거예요? 중국어로 뿌 피니시. 아 이것도 뭐야? 조윤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에 그 월말 오페라 있잖아요. 네네네. 김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아주. 먼슬리. 네. 그거 실내 사중주단하고 네네. 바리톤, 소프라노, 테너, 가끔 메조 소프라노도. 3-4명 정도 성악가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네. 작은 규모로 너무 좋죠. 그거 해봐야 되겠네. 이게 또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시리즈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오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제대로 된 정말 오페라도 보고 싶고 클래식의 흥미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명 남짓 실내악의 분위기가 진짜로 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악기의 음악과 사람의 소리를 마이크가 아니라 생으로, 네. 완전 생으로 듣는 그런 경험을 먼슬리로 하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아. 굉장히 매력적인 공연일 거예요. 아,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해볼까? 우린 또 한다면 하잖아요. 저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만드는 사람 옆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우리 이제 노트 만들다가 마이너스 3,000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아, 노트 한지 노트 제작할 때마다 마이너스 3,000원. 단가 계산 실패. 인생에 돈이 뭐가 중요해? 근데 이 공연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렇죠. 첫 번째를 놓친 분들은 두 번째가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놓친 분들은 세 번째가 있고 격월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김태일 선생님이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가능하셔야죠. 다음 달에 우리 그 여성 파트 맡을 분을 한번 소프라노. 소프라노를 한번 모셔가지고 네. 일단 미리 말하지 말고 막판에 꼬셔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섭외를 하고 나중에 무리한 욕을 한다. 이유도 모른 채 나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끝날 때쯤 되면 이미 엮여 있어. 그렇죠. 이미 사인했고. 자, 그러면 가을부터 네. 시작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워낙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뉴스 덕에. 바그너 그룹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바그너 그룹 제가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설마 그 바그너겠냐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음악가 바그너더라고요. 이 그룹이 진짜 표방했던 것이 표방했던 게 왜냐하면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네오나치고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그너 그룹인 겁니다. 진짜구나.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같은 이름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네. 음악가 바그너를 떠올리면서 언론인들도 이걸 잘 몰라서 와그너 그룹이라고 했던 겁니다. 야 끝내준다. 그걸 대항해서 만든 그룹이 모차르트 그룹이라고 또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대항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모차르트 그룹은. 재밌다 이거. 와, 음악계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그너요? 오늘은요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살짝 배경으로 훅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차이콥스키 강의할 때. 차이콥스키 국민음악파. 맞습니다. 국민음악. 러시아 국민음악 5인조. 우리가 줄여서 러시아 5인조라고 불러요. 이게 러시아가 생각해보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 볼쇼이 문화적으로 이 세련된 유산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맞죠. 냉전 이후 헐리우드가 만든 러시아 이미지가 불안당하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푸틴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으니까 러시아 5인조 하니까 이게 강도 느낌이 나. 사람들 인상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무슨 강도의 느낌이 나. 러시아 5인조. 5인조 강도. 근데 이 별명이 이 사람들 죽고 나서 붙은 거예요? 아니면 그 시절 그 사람들 활동할 때부터 붙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벌써 그 말을 들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모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5인조라고 불렸다면은 5인조라고 불렀던 단어에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칭송이냐 아니면은 조롱이냐. 그렇죠. 별명에 담긴 그 뉘앙스를 이해하면 이 5인조를 어떻게 그 시절에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지. 그 5인조라는 말은 사실 서구권에서 붙여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을 칭했던 말은 강력한 소수입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아주 영향력이 세다. 모구차야 쿠치카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모구차야. 그러니까 강력한,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 강력한 몇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류하고는 달리 갔나 보지? 주류하고 완전히 다르게 갔어요.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류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가 강력한 영향을 낸다. 강력한 영향을 낸다라고 해서 강력한 소수라고 불렀고 요걸 서구권에서는 더 5라고 불렀습니다. 니네 뭐 5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나 보다. 처음에. 반대파에서는요. 이 사람들 5인조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냥 아마추어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 뭐 몇 명 가지고 되겠어? 이런 뉘앙스도 거기 담겨 있었나 보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들을? 그중에 몇 사람은 나는 그쪽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나를 그 사람 5명에 묶냐? 나는 사상이 좀 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나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끝낼까? 자, 차이콥스키가 184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이 1837년생이에요. 완전히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차이콥스키를 후원하고 했던 안톤 루빈슈타인이라는 음악가가 러시아 음악협회를 창설하고 이 협회에서 이제 모스크바에 음악원 세우고 요럴 때란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서유럽 거야. 아하. 독일 음악, 오스트리아 음악 이런 게 우리나라를 와서 지배하려고 그래. 음악원 세운다는 것 자체가 독일 따라하는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 차이콥스키라는 대단한 음악가가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콥스키도 정통 우리 게 아니라 유럽 거 배운 오케이. 사람 아니냐. 서유럽 아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룹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유럽이 주도했던 그 주류 클래식 저거는 우리 정서가 아니야. 우리만의 정서가 담긴 음악을 해야지. 라고 하던 사람이구나. 얘네들이.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주도자가 발라키레프라는 사람인데요. 5인조 강도 두목 같아 이름이. 이름이 꼭 그렇죠. 밀리 발라키레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음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4살 때 피아노 배우고 신동 소리도 들을 정도로 연주도 잘하고 했는데 음악을 할 생각은 처음에 안 했었어요. 대학에 가서 수학 전공했습니다. 이분은. 그럼 나머지 5인조 직업들도 다 그러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아닌 거야. 음악가가 아마추어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직업이 음악가가 아니야. 네. 직업 음악가가 아닌데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죠. 아하. 이 주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리 있지. 야, 음악은 갈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밑에서 음악 배우는데 나도 너희한테 그런 거 안 가르칠 거야. 자유롭게 써봐. 음악 공부하지 말고 너희가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 그대로 음악을 써. 그렇죠. 그래서 그 작곡하려면 화성학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쓰라니까. 너 쓰다 보면 알 거라니까. 굉장한 새로운 접근이다. 대신에 한계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겠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사고요. 직업이 의사하고 과학자고요. 또 한 사람은 육군 장교. 또 한 사람은 해군 자간생도. 또 한 사람은 공병 장교. 5명 중에 3명이 군인이에요. 독특하네 이것도. 러시아에서 군인의 입장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죠. 나름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가 되려면 자식을 사관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네. 엘리트 사관생도 출신으로 하지만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음악 교육은 받지 않은. 자기 직업은 따로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직업으로 옮겨왔을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엄청 가난하게 살다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재밌는 소리다 이거. 근데 이제 그 한 명 한 명이 음악사에 커다란 족적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파이브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5인조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 중에는 명곡들을 남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선 그래서 제가 발라키레프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케이.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발라키레프. 좀 생소하시죠? 생소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봤어. 그죠.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발라키레프가 뭘로 유명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피아노 곡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리스트나 라흐마니노프나 이런 사람들 곡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곡이 뭡니까? 하면 사람들이 다 1순위로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라는 곡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이슬라메이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음악을 잘했던 사람인지 들어서 알겠나 싶긴 한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내가 알겠나 싶긴 한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슬라메이. 네. 이슬라메이? 이슬라메이라는 게 뭐 이슬람 판타지 약간 이런 거예요. 상당히 빠른 멜로디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멜로디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후반 한 1분 들어볼까요? 마지막 1분 정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더 빨라지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 얘기하는 이슬라메이라는 곡이에요. 저도 제가 피아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악보를 봤어요. 새카매요, 악보가. 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이거 안 듣고. 이때까지 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은 그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가 있어요. 네. 그게 뭐 사랑의 기쁨일 수도 있고 이별의 슬픔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순간에 느끼는 격정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잘 느끼도록 음악적으로 잘 완성하면은 그게 이제 명곡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곡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피아노를 도구로 쓴다. 도구로. 도구로 쓴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어떤 소리까지 낼 수 있는지 잘 봐봐. 피아노는 악기고 악기는 도구야.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내가 모르잖아 전혀. 어떤 대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피아노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의 주장을 담은. 근데 뭘 주장하는지 내가 모르지. 이거 한 곡만 들으면요. 이 사람은 곡 굉장히 어렵게 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똑같은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했더니 그때는 또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가 들려요. 이 음악에. 이 사람 베이스가 피아노잖아요. 베이스가 피아노입니다. 이 사람은. 이 피아노가 자기 주장의 도구라니까. 그 주장이 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처음부터.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사상가요? 자기가 그냥 작곡 생활만 하면 될 것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음악이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그 4명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음악 그 자체에 심취한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앞으로 음악은 또 어때야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음악은 어떤 것이고 저들처럼 그렇게 얽매이면 안 돼. 여기서부터 우린 굉장히 자유롭게 나갈 거야라고 끝없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뭔가 음악 그 자체보다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느껴버렸어. 어떻게 듣다 보면은 그 음악에다가 네. 아주 진을 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 그때 너무 슬펐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피아니스트 보면 뭐 그 피아노와 자기를 막 일체화하는 사람들 있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런 거 없어. 안 느껴져.
아니 심지어는 저는 이 나 못 사람이 느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공이 수학이라고 하는 걸 들은 순간에 이 음악이 또 수학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하여튼 음악이어서 지배받고 그 음악과 악기가 자기를 일체화하고 그런 게 없어. 안 근데 느껴져. 이제 지금 들려드린 이 이슬라메이라는 음악이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빨리 쓴 곡이라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을 제외한 다른 곡들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음악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수십 년이 걸릴 일이 없죠. 그렇죠. 그때 자기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음악으로만 표현했다면 음악이 막 여러 개 나왔겠지. 도구야 도구. 심지어는 나머지 4명도 이 사람의 도구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도 이런 있어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나간 사람도 많으니까. 굉장한 확신범이고 자기 주의 주장이 있었나 봐. 맞아요. 오케이. 나 이해했어. 끝내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글린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글린카? 이 글린카는 러시아에서는 드디어 민족음악을 제대로 구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국제적인 스타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클래식은 글린카처럼 해야지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죠. 물론 서유럽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글린카라는 사람한테 뿅 간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글린카라는 사람이 야, 너 아주 음악도 잘하고 괜찮은데 웬 수학과야. 너 지금 내 밑에서 음악 해봐. 라고 하고 레슨도 시키고 막 그래요. 이 글린카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클래식 음악에서 지금 거의 딱 한 곡으로 유명한데 루슬란과 류드밀라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서곡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클래식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빠른 음악인데. 들어봐야지 알겠어요. 그래 들어봤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